시계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못 만지게 한 이유가 그 롤렉스라서 못 만지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쌤, 저 이제 방학이 끝났어요. 그래? 방학이 끝났어요. 오늘부로. 그게 뭐 토요일은 학원 가니까 방학이 아니고. 방학 끝이요. 우리 학원 방학 언제라고? 다음 주 일요일. 바로? 그날. 그 다음 월요일이라서 방법절이야. 그날 우리 형 제대한다. 어? 우리 형 제대 날이야. 광복전에 형은 제대. 그날 우리 오빠는 사라지는데. 지금 형아 군대 휴가를 한 달짜리를 얻어왔던데. 우리 오빠는 그렇게 사라져. 5주 휴가 나온 다음에 4일 군대 들어가서 4일 있다 전역하고 나왔대. 뭐야? 코로나 때문에 못 쓴 휴가를 그 조기 그 뭐지 일찍 나오는 게 금지돼가지고 4일 전에 다 때려간 다음에 그래서 4일 하고. 해적역자는 대략적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기말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우리 공식들을 많이 외워야 되거든. 이걸 깨워봐. 우리 앞에 사람 둘 다 사잖아. 제이프는 너가 깨고 가야지. 기말 때 준비하는 걸로 하고 상대수비로부터 그냥 일찍 나갈게. 해적역자는 일단 중단할게. 거기는 공부하는 거. 준서야. 해적역자가 기말 시험 보는데 공식을 외울 게 너무 많아. 근데 공식 외워갖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많고 실제 증명하는 과정, 공식 증명하는 과정도 거의 안 나오거든. 그냥 공식을 바로 그냥 대입해서 외우고 쓰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상대론부터 먼저 이야기해줄게요. 이야기 때 선생님 들어갔을 테니까 선생님이 성주론은 엄청나게 나가실 것 같아요. 상대론이 현대를 들어가요? 네. 정면 선생님이 하시는 거. 자, 그래서 우리 8월달 안에 슐레딩거 방정식 근처까지 나가줘야 돼. 그래? 그 고양이 또 간다요? 고양이 또 간다요? 고양이는 안 따라요. 학에서 고양이 안 나왔어. 맞아, 하기도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도 방송성 원리는 그냥 공식만 외워갖고 대입하는 형태가 거의 많아. 자, 그러면 민수야, 깜빡하잖아. 어떻게 보도록 할게요. 책을 예리 혼자 갖고 다니는 거야? 저도 갖고 다닙니다. 속칭에 패드 쓰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따라서 패드 풀어낼 겁니다. 속칭에 패드 쓰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아니야. 진짜 모르. 아 근데 진짜로 패드를 안 갖고 다니는 거. 비밀에 붙여줄까? 진짜 쓰는 거 비밀에 쌤 붙여줄까? 진짜 패드를 안 갖고 다니면 가방이 7kg가 넘어간다니까요. 옥스토빌 헬리데이 캠벨 다 들고 다니면 7kg가 안 들고 올 넘어가요. 거잖아. 근데 왜 대학물리는 안 들고 와? 대한민국이요? 일반물리. 짧잖아요. 아니 보통 때도 그거 없더라도 이 장군 애들의 특징이야. 물리치료는 아예 안 들고 다녀. 근데 이거 들고 와서. 저는 안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공감이 안 돼요. 가방 영원한데도 몇 개 담으려고. 현빈이는 가방도 가까워. 찢어질까봐. 현빈이는 집도 가까운데. 그니까 뭐 집도 가까운데. 헐.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가방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수학 있지. 대학 수학, 그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대학 화학 항상 들었어. 거의 매일. 숙제가 있어도 맨날 갖고 다녀야 돼. 그 정도면 없는 날은 실험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또 들고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영어 사전, 그 다음에 토플책, 도시락. 잠깐만 누가 정도 나고 가방이 들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12kg? 그 정도면 임산부 아니야? 임산부가 하나 들고 다니는 그거 아니야? 어느 정도냐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중학생, 여학생이 가방을 받아주겠대. 괜찮아 그랬더니 이리 주세요 하고서는 자기 무릎에다 탁 넣은 순간에 턱 일어나요. 근데 매는 가방도 아니고 드는 가방이야. 그때 옛날에 대학생 가방이라는 가방이 있어. 가방끈이 한 달 들어. 이거는 한 달쯤 되면은 무게를 못 견디고 터져. 캐리어. 그래 무슨 캐리어가 낫겠다. 캐리어가 나. 그때 당시엔 캐리어라는 게 없었어. 아니면 그거 뭐지 수레. 우리 학교 버스 어떻게 타고? 그걸 어떻게 끌고 다녀? 전철도 만원 전철이라 진짜 막 몸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다 분리가 된단 말이야.
몸은 저 출구에 가 있는데 다리는 저 안쪽에 가 있고 팔은 중간에서 기둥 잡고 있고 오 옛날에 발레리나 뭐가 전철을 무시하는구나.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지하철 하나잖아. 1호선 하나. 너딱 하나일 때야. 지금도 1호선 타면 너무 싫어. 서울에 지하철 2호선이 있을 때야. 2호선까지. 1호선은 괜찮은데 요즘은 9호선이랑 2호선 아니야 1호선도 아직도 지금 여름 더 추울 것 같아. 9호선은 그냥 타면 그대로 나오던데 자, 그럼 상대성 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갈 공간이 그래서 기말 부분은 일단 넘겨두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파동광학기도 해결관습은 거의 다 기말 범위였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상대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그냥 다음 주부터 여기를 수업하실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빨리 줘야 되겠어. 학교를 간다는 듯. 어? 참됐어 당연히 가기 싫어? 네. 자퇴해. 같이 했어. 상대성 이런 거 한번 너 먼저 나가면 이제 나 나가면 이제 1대급 2명 아니야? 자, 이미 돌아가 아, 진짜? 아니야 네, 3명이야. 상대성 이론 2학기 때까지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37다시 동시성과 시간 생성을 한번 살펴보자. 동시성과 시간 팽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 여기서 뭐 한번에 각을 이런 얘기부터 나오게 되는데 말이야. 자, 이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기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냐면, 자, 빛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빛의 존재. 자, 빛은 그 이전까지 두 가지 개념에서 엄청난 논쟁을 갖고 있었어. 자, 어떤 논쟁을 갖고 있었니? 입자다 파동이다. 자, 빛은 파동이다. 또 입자다.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자, 이때 이런 얘기를 하게 돼.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그 이전까지 모든 파동들은 매질을 필요로 했거든. 빛은 그렇다면 어떤 매질을 갖게 될 것이냐 라는 얘기를 살펴보게 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쟁 중에 빛의 속도 측정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많았어. 오케이? 빛의 궁극의 속도가 있을까 없을까? 빛의 속도는 유한할까 무한할까? 이런 논쟁들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빛의 매질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만약에 파동이라면 매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물리학자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존재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까?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여줘. 에테르라는 존재를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에테르를 누가 확인해 봅니까? 마이클슨과 몰이라는 사람이. 마이클슨 간섭계열 이론에서 제발 지성이도 물리학책이든 화학책이든 생물책이든 이름 좀 실려봤으면 좋겠다. 저요 그 스포츠 학과에 있었습니다. 이미 있지. 그렇죠 이미 썩혀 있죠. 너 근데 또 축구부 주장이라며? 네. 누가 그랬는데? 소문 들었어. 누가? 너 1학년에 영입하려다 실패했다며? 아 병지요. 네. 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동진 축구를 싫어한대. 아 네. 그러니까 은택쌤이 오면서 은택쌤한테 경지가 골킥 보면 딱인데 그지? 그것 때문에 데리러 갔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주장 이름이 박지성이면 부주장은 제가 손흥민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손흥민이 없어가지고 찾아다니다가 병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삭차삭 갔는데 죽고 안 들어왔더라. 그렇게 말해서 불쌍하게 동안이 있는데 지성이 얘기는 나를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근데 지성이 축구 잘 못한대. 누굽니까? 그냥 상마. 작년에 조금에 봤을 가서 때 뭘 하겠어? 그냥 잘하잖아요. 잘해? 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이클슨 그린 시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책에서는 마이켈슨이라고 계속 쓰게 될 거예요. 마이클슨으로 이름이 창시 개명해버렸지.
있어요? 달탐사는 머스크에 올려줬어. 스페이스X가 8시 몇 분에 발사했다는데 8분. 어? 8시 8분. 그거 다 알고 있어? 우리나라 뭐 스키 잡으러 갔고. 스키 잡으러 갔다고? 근데 달 위성으로 가는 거지 탑 그 밑에 내려 착륙하지 않아. 대단하다. 토끼가 보여도 못 잡아. 혹시 알아요? 토끼가 점프해서 올라갈지. 미친 거 아니니? 아, 근육이 작아서 토끼의 초속도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겠다고? 와, 토끼 뭐 육상 깨는 거 넘어다니는데. 그럼 근데 우리나라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지. 돈 아깝게 그 돈 갖고 인생에 쓰지. 한번 발사하려면 돈이 엄청나. 걔네들이 발사 후에 2단까지 분리하는데 2단에서 마지막 분리하는데 4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 이해해요? 40분 동안 계속 날아가는 거야. 그럼 발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니? 어마무시하지. 발사 비용이 엄청나게 비쌀 텐데 그걸 왜 보낼까? 2030몇 년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보내기로 했다며. 이럴 것 같은데. 머스크 로켓 본 적 있니? 오늘 사람들이 그거 보고 환호를 질렀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생님이 뉴스에서 봤거든. 뭘 환호 질렀냐면 머스크 네로켓은 스페이스X는 쭉 올라가잖아. 딴 나라한테 버려. 얘 버려. 트럭 시켜서 그거 주워와. 그래갖고 분석을 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깊은 바다 들어가면 못 건져. 머스크는 푹 발사해. 그 다음에 로켓이 다시 거꾸로 내려. 로켓은 착륙해. 대박 아니니? 옛날에 나사에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나사에서도. 이걸 못해가지고 우주왕복선을 만든 거거든. 근데 우주왕복선이 노후되다 보니까 막 폭발해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이거를 머스크에서 만들었지. 계속 재활용하는 거야. 부품 정리하면서. 그 본체는 바다까지 날아가거든. 그 바다에다 큰 바지선을 이렇게. 바지선은 엔진이 없는 배야. 큰 널찍한. 그 배에다가 착륙시키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근데 한 번 실패했지. 처음 시험 발사 때 바지선이 쫙 있어. 근데 슉 던져. 진짜 몇 미터 차이인데. 그거 같더라고. 대단한 아이들. 우리나라는 인제 인공위성 겨우 올릴까 말까. 하나 쏴놓고서는 발사하는 건 멋있긴 하더라. 그래도 처음이 필요하면 뭐라고? 처음이 그렇게 항공우주공학과 가지 마. 항공우주 쪽은 갈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취업 절벽이야. 그리고 설치된 과도 몇 개 없어서 교수 자리도 절벽이야. 공부해도 그렇게 써. 좋지 않아. 자, 마이크로소프트 모의에 시험을 보자. 여자고 남자고 다 전기전자 기계로 가야 돼. 삼성반도체 가면 여자 연구원도 굉장히 많아. 현생 때는 거의 없었어. 다 남자야. 여자들은 다 작업자였는데 요즘은 삼성반도체 쪽에 연구원 여자 굉장히 많아. 과학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예림처럼 화공학에서 화공이지. 화공은 좋아. 근데 화공하면 기본적으로 지방 내려가야지. 울산, 광양 이런 쪽 내려가야지. 전라도 쪽 아니면 경상도 쪽 가야 돼. 나중에 사투리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지. 예림이 사투리 안 하는데 자식이 사투리 쓰겠지. 그럴 바엔 해외로 뜰 거야. 해외로 뜰 거야. 그럼 영어 사투리. 영어 사투리. 아니 이렇게 된다고. 모르요 이러면서 이제 모르면서. 선생님 아는 교수님 중에 경상도 출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영어도 경상도 사투리를 했어요. 발음을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괴기스러운 발음이에요. 그리고 미국서 출판 잘하셨어. 경상도식 영어를 갖고 있어. 영어에 사투리 있다네. 자, 영어 미국에도 사투리 다 있잖아. 웃기던데. 텍사스 애들이 사투리가 무지 심하대. 텍사스 애들이 사투리가 무지 심해갖고. 아 얘가 자꾸 맨날 나한테 텍사스 가라 한다고. 어? 현빈이가 맨날 저한테 텍사스 가라 해요. 왜? 몰라요. 위스키 헷갈렸어 너무?
텍사스 그 상징이 롱혼이야. 롱혼이 뭐냐면 그 뿔이 긴 소 있잖아. 그러니까 그 텍사스에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롱혼이야. 롱혼. 아, 근데 되게 무시하더라. 선생님 조카가 뉴욕 쪽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뭘 했었냐면 미국의 SM 지사에서 미국 애들한테 돈 받고 거의 그 트레이닝을 시켜줬었어. 그때 당시에 소녀시대 한참 떴을 때 힙합 미국에도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래갖고 그 걸그룹 그 교육을 시켰는데 얘가 문화 담당 알바를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연극도 해주고 뮤지컬 가고 이런 거 했다고. 근데 얘기하는 게 텍사스에 하나 있는데 다르대. 굉장히 촌스러운. 우리말로 보면은 뭐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자기 나는 때딱 차리고 왔는데 딱 보면 좀 시골뿐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복장으로 말투도 사투리 굉장히 심하고 해갖고 애들이 다 야구인데 놀린대. 자 그러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했을게요. 마이클슨 몰리 간섭계를 마이클슨 간섭계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광원이 있어. 광원이 있고 이쪽에 지난번처럼 뭐가 있어? 반거울이 있고 자 위쪽에는 거울이 있어. 벡터 거울이 있고 이 거울을 뭐라고 할까? M2라고 하자. 자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데 M1이 있어. 한 단계 한 칸을 더 넓혀줄게. 여러분들 그냥 놔둬도 돼. 너무 바쁘 보인다. 자 이렇게 놓여 있을 때가 M2가 M1. 그리고 이쪽에서 스코프를 통해서 빛을 관찰하게 됩니다. 스코프 망원경이라고 표현한다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S라는 빛이 S에서 발사된 빛의 하나는 광골에서 반사돼서 M2로 갔다가 M2에서 반사돼서 누구로인가 스코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빛은 직진을 해서 M1에서 반사가 되셔서 다시 광골에서 반사돼서 스코프로 들어오게 된다. 두 빛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겨? 정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섭이 생기지. 어떤 간섭이 생기지? 이런 차이가 없으니까 보강 간섭이 생기면 보강 간섭 원리를 갖게 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체 공간에 에테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에테르가 있다고 할 때 얘를 장치를 이동시킵니다. 장치를 이동시키면 장치만 이동하고 에테르는 제자리에 멈춰 있겠지. 자, 이것은 에테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과 같아?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장치 반대로 이게 V라는 속도로 에테르가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지.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역학적 오용을 하나 설명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 상황에 대한 역학적 오용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역학적 모형으로 어떤 모형을 얘기했냐면 이런 모형을 얘기합니다. 강물 문제입니다. 강물. 자, 강물에서 나타나는 이라고 볼게요. 여기 강폭이 L이랑 강이 있어. 자, 얘 길이가 L제곱고 얘도 L제곱한 길이를 갖고 있었다라고 가정했었거든. 자, 이런 강폭이 있는데 강물이 떠내려옵니다. 유랑 속도로 떠내려옵니다. 이때 잔잔한 물에서 노를 저어서 오늘 좀 올라가지? 모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 때 자, V라는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배가 있다라고 해. 그러면 얘는 절대적인 자기 자신의 속도가 얼마나 얘기지? V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진행할 때 강을 똑바로 건너기 위해서 배는 어디를 향해야 해? 강의
상류 방향을 향해야 되겠지. 방의 상류 방향으로 V라는 속도를 가야 돼.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가는 동안에 이으로 떠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실제 배가 갖는 속도는 어떻게 돼? 이 속도를 갖게 되지. 이 속도는 얼마가 돼?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 된다는 거야. 이 속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T1은 얼마가 되는 거지?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분의 2L이라는 자, L이라고 할게. 2L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야. 오케이? 저것도 똑같이 적용해 볼 거야. 자, 이번에는 강에서 상류와 하류 사이를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큼의 길이만큼을 L만큼의 길이만큼. 자, 그러면 떠내려갈 때는 얼마의 속도로 가지? V 플러스 U로 가겠지. 거슬러 올라올 때는 어떻게 돼? V 마이너스 U가 될 거야. 내 속력이 충분히 크다. 예? 자, 그렇다면 얘는 떠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과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을 합해야지 왕복 시간이 되겠지. 왕복 시간을 T2라고 할게. T2라고 한다면 V 플러스 U분의 L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 V 마이너스 U분의 L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의 자, 통분을 시켜주면 얘는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분의 자, 얘는 얼마가 돼? 2VL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의 시간 차이를 갖게 되고 이 시간 차이에 의해서 자, B를 살펴봤더니 T2분의 T1이 얘가 커 얘가 커? 얘는 만약에 0.01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0.1이 되겠지. 그럼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지. 얘가 더 커. 자, 그래서 T1분의 T2를 구해볼게. T분의 T2를 구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지.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분의 2L분의 얘는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의 제곱분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분의 2VL이라는 값이 되겠지. 2L 지워져 버리고 얘도 하나 지워져 버리기 전에 뭐가 되니?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분의 자 V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매질 속에서 매질이 흐를 때 거기를 수직하게 왕복하는 것과 또 나란하게 왕복하는 녀석 사이에는 시간 차이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 자, 그럼 이거를 에텔의 확인 모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 참나. 자, 얘가 이쪽으로 왕복하는 시간을 뭐라고 할까? T1이라고 하자. 얘가 이쪽으로 왕복하는 시간을 T2라고 하자. 그럼 이 모형에 의해서 얘도 틀림없이 어떤 일이 생길까? 시간의 차이가 생기겠지. 도착하는 매질당 시간에 차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차이가 뭘 주게 됩니까? 간섭무의 변화를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에 따른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이 시간의 차이에서 간섭무의 변화를 갖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봤어. 자, 그래서 그 예측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M1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살펴볼게. M1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이게 숙였네. 자, M1을 통해서 좀 째려보는 거봐. 자, M1을 통해서 왕복하는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 이 L이라는 L0라는 거리를 자, 속력이 두 속력으로 움직이게 되지. 한번 볼게요. 차례차례 한번 보자. L과 자, L0 따로따로 볼게요. 먼저 자, 빛이 이쪽으로 진행할 때는 에테르를 거슬러 올라가지. 에테르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C, 빛의 속력은 C라고 얘기했어. 빛의 속력은 C고 자, C-V 자, 곱하기 T1이 됐다라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되돌아올 때, 반사돼서 돌아올 때는 에테르에 실려서 오게 되지. 에테르에서 실려서 오게 되니까 얘는 C 플러스 V 곱하기 T1이라고 쓰기도 했어.
자, 그렇다면 전체 걸린 시간 t1이라는 녀석은 t2네. t1 더하기 t2가 돼버리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c-v분의 l 더하기 c 플러스 v분의 l라는 값이 돼버렸지. 이걸 풍분시키게 되니까 어떤 값이 됩니까?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자, 2cl 제로라는 시간이 되어버렸어. 오케이? 얘를 변형을 시켜볼게. 어떻게 변형하니?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러면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2배의 c분의 l 제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M2로 왕복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M2를 왕복할 때는 얘는 2L0라는 거리를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으로 진행하는 거지. 강물에 수직하게 건너는 거니까, 그지? 에텔에 수직하게 건너니까 이거 곱하기 T2가 됐다라고. 그래서 T2를 살펴봤더니 T2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자, 2L0가 되겠지. 이것도 양변을 C로 나누게 되면 같은 꼴을 주게 하기 위해서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2 곱하기 C분의 L0라는 값이 되어버렸어. 이때 T1이 높을까? T2가 높을까? T1이 높을까? T2가 높을까? T2 T 얘는 0. 이 속이 0.01이야. 그럼 얘는 0.1이잖아. 그럼 분자가 작아야지 더 크겠지. T1이 더 크겠지. 그래서 이때 갖게 되는 시간의 차이 델타 T라고 할게. 델타 T라고 하는 녀석은 T1 빼기 T2가 델타라고 해. 오케이? T1 빼기 T2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그지? 공통 부분이 있어. 2 곱하기 C분의 L 제곱. 자, 이거 곱하기. 자, 얘는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빼기 얘는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어. 그쵸? 지수적 표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이런 걸 써줄 수 있네. 1 플러스 x의 n제곱일 때 x가 무지잡일 때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예림아, 근사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었어 이거? 모르면 미워할 거야. 설마. 아니? 넌 알아? 지성이 얘기하는 거. 1 플러스 nx. 에? 진짜야? 네. 맞아. 얘는 이항급수를 왜 그렇게 쳐다보냐? 열받게. 예림이 이항급수 알잖아. 알아도요? 몰라? 민서 물어봐야지. 만만한 민서니까. 민서야. 지난 시험에 20쪽이나 오른 민서야. 이항급수라고. 진짜 너무 입장 어려운 거. 그래서 20쪽 때 됐잖아. 나 뒤에 이사야. 예. 이항급수가 등수가 2배. 이항급수는 왜 가장 시키냐면 대학교 가면 크게 세 종류의 급수로 나눠서 배워. 원래 텔로급수로부터 비롯되는 급수들인데 텔로급수라는 급수로부터 비롯되는데 자, 세 종류의 급수를 기본적으로 배워. 아이씨. 이항급수라는 말이 영어로 바이노미얼 시리즈야. 바이가 무슨 뜻이야? 4가 두 개 있는 노미얼은 항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항이 두 개인 이항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이 두 개인 함수에 대한 급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게 많이 배워 이런 급수를.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되는 게 파워 시리즈라고 해서 몇 급수라는 걸 배우는데 어떤 특정 함수들에 대해서 급수를 배우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익스포넨셜
n의 함수 정도만 기억해두면 큰 무리는 없어. 그 다음에 텔레고스는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외울 건 없고 그 전개되는 과정을 봐야 돼. 응? 뭐 예를 들어서 텔레고스는 기본형이 fx는 a 근처의 값에서 fa 더하기 f 프라임 x 마이너스 a 더하기 2패분의 f2 프라임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세 종류의 급수들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진짜 많이 써. 특히 몇 급수를 기억 잘 해두면 극한 정리할 때 되게 쉽다. 극한 배울 때. 알아? 예를 들어 몇 급수 되게 재미난 얘기 해줄게. 이거 진짜 몸으로 체득하는 산수야. 교수들이 안 가르쳐줘. 이거 교수들한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 이걸 외우라고 하지. 안 외워도 된다는. 예를 들어서 코사인 x라는 녀석은 코사인 x는 몇 급수가 이렇게 돼. 1 플러스 1 마이너스 2팩분의 x 제곱 플러스 3팩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6팩분의 x 6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혹시 극한정리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h가 0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니? 외웠지? 이거 안 외워도 되거든. 왜? h가 무지무지 작으면 여기에서 x들이 무지 작은 형태로 바꿔주면 되거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어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h제곱 플러스 1은 이걸 넣어줘. 그러면 얘 지워지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가 돼? 플러스 2분의 h가 남지. 다 h에 대한 항이 남는단 말이야. h의 세제곱, h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남게. 0으로 가니까 당연히 0이 되지. 사인도 배우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는 뭐래? 1이지. 1이라고 외웠지? 맞습니다. 1이라고 외웠을 거야 아마. 그래요. 이거 넣어주면 끝장이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사인 h는 사인 x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니까 x 마이너스 3팩분의 x 세제곱 플러스 5팩분의 x 5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똥똥똥똥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급수야. 그럼 여기에다 뭘 써주면 돼? x 여기는 h 마이너스 3팩분의 h 세제곱 플러스 5팩분의 h 5제곱 그렇다면 h 지워지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1 마이너스 3팩분의 h의 제곱 똥똥똥똥 나가. 여기 h에 대한 항이 있단 말이야. 0으로 가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 1이 되버리게 되지.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런 역급수 정리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산수 외우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미분도 이거 갖고 하면 엄청 쉬워. 지금 이게 미분의 도입 부분이지, 그지? 사인 코사인 미분의 도입 부분이잖아.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 관계하는데 이걸 알고 있어. 아무튼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팩. 얘는 1 플러스 mx 플러스 2팩분의 n의 n-1 x 제곱 플러스 똥똥똥똥 나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x가 무지무지 작을 때는 2차부터는 무시해버리기로 했어. 그래서 지성이가 딱 잘한 거지. 플러스 x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러면 이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2배의 c분의 l 제곱 곱하기 저 녀석 정리해볼게. 쟤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가 돼?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가 되지. c 제곱분의 v 제곱이 됐어.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나눠보자. 마이너스에 1 플러스 2 자 얘는 2분의 1 분의 2분의 1 곱하기 C분의 V의 제곱이 됐지. 이것도 묶어서 제곱치자. 이게 되고 오케이? 자 여기의 값들은 다 무시된 값이니까 얘 두 개만 비교해주면 되니까 1, 1 지워지지.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 곱하기 C분의 L 제곱 곱하기 이 녀석은 얼마? 빼기 돼버렸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C분의 V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자 델타 T는 그 두 녀석에 대한 위상 차이를 주는 시간 차이는 얼마가 돼? C분의 L 제곱 곱하기 자 C분의 V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부각 문제도 한번 관찰했다라고 칠게. 오케이? 가상에서 실험한 거니까. 자 이번에는 누구를? 마이클슨 간섭계를 M2 방향으로 움직여. 오케이? M2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시간 차이 델타 프라임은 M1 M2에 뭐가 바뀌지? 시간이 바뀌게 되지. M1 M2의 시간이 바뀌게 돼. 그럼 계속해서 T1 프라임 빼기 T2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델타 T 프라임은 마이너스 C분의 L 똑같은 과정에서 C분의 V의 제곱이라는 값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녀석의 차이를 봤어. 두 녀석의 차이를 봤더니 얘는 간섭무늬의 변화를 줘야 되겠지. 어떤 변화를 하게 됩니까? 2배의 C분의 L 제곱 곱하기 C분의 V의 제곱이라는 간섭무늬의 차이를 알 수 있었어야 돼.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본 결과 엄청나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동원해서 실험해본 결과 델타 T 마이너스 델타 T 프라임이 뭐가 됐대? 0이 돼. 어떤 위상의 변화도 없었대. 어떤 간섭무늬의 변화도 없었다고 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게 0이 되려면 이 전체 값이 0이 돼야 되겠지. L0는 0이 되지 않는가? C는 일정한가? 따라서 V라는 녀석 에테르라고 여겼던 누군가는 뭐가 되니? 0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그래 놓고 살펴보니까 강을 건널 때 속력이 V가 0이 되니까 빛의 속도는 뭐가 돼? C가 되는 거지. 또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는 거꾸로 올라가고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빛의 속도 C는 일정하더라. 그래서 광속 불변의 법칙이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돼. 그래서 자, 이 V가 0이라는 것은 에테르가 없다. 에테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되는 광속 불변 법칙을 이해하지 않는 아이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여기에서 아주 골 때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 표현할 때는 피츠제랄드의 이름이 뭐가 되니 원래? 피츠제랄드야. 피츠제랄드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고 보니까 너희 상대성 이론 거의 안 했구나. 필요한데. 처음이지? 선생님이랑 아니면 1학년. 1학년 때도 안 했잖아. 쌤이랑 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 한기월에. 선생님은 1학기 때만 좀 했다가 2학기 때 안 나오면 안 나오고 하지 맙시다 그러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1학년 때 좀 해줬어. 근데 안 나간다는 얘기 나오면서 안 하기 시작했지. 지금성이 진짜 녹여버리고 10대 애들은 아예 상대성이 건들지도 않잖아. 안 나갈 거 아니까. 자, 그러면 설명하지. 얘기나 공부도 안 하는 녀석. 네? 아예 안 해요?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손 놓고 있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민지는 되게 우산친이야. 아직도 벌칙을 안 정하셨어요? 민지
아마 지금 식기 가서 배웠다고 한다면 만약에 민지가 식기에 가서 갔다 오면 적어도 인도해요. 미안해. 저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그건 누구지? 선수는 아니잖아. 제일 잘하는데. 근데 만약에 가서 했다면 적어도 3등급은 나왔어. 그 정도 레벨. 그 정도예요? 안 해. 근데 이번에 인사가 장난 아니고 아. 30점 맞으면 6등이라고. 30년 아마 진과 역사상 일기부터 쭉 가르쳐온 아이들 중에 지금 시기가 거의 최악인 것 같아. 그것도 있죠? 일기애들은 되게 열심히 해. 등급이 몇 개씩 뭐 뭐한 43대 47대 짜리고. 일기는 한 명 빼고 다 열심히 했잖아. 너 이런 걸 말해. 한 명 빼고. 무슨 이기 안 가르치고 3기 선생님 가르치는데 3기 애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그때 또 시험 때여갖고 하고 나면 선생님 이거 시험 어떻게 해요? 시험 때 해줬어. 수업 끝나고 남겨놓고 나 이 시험 할 거다. 근데 우리 이제 시험 보고 있지 않아? 3학년 때인가? 실험 과목인데 수업해. 수업을. 잉? 이거 페이크 중 이름에? 인과학 애들이 2학기 때부터 물리학 실험이거든. 한 녀석이 그러는 거야. 막 다니다가 이제 성은 다가 안 들어. 왜? 다 실험하는 줄 알고. 그래갖고 막 엘베 탔는데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미리 물어보잖아. 선생님, 다음 학기 때 실험 어떤 거예요? 실험? 뭔 실험? 물리학 실험 있잖아요. 몇 개나 해요? 바보 아니야 너? 수업해. 네? 왜 시험이라는 거야? 그냥 응? 전에 왜 시험 안 너네 선배 때는 실제 실험했어. 보고서를 달라고. 2학년 때부터 실험해갖고 보고서 쓰고 했단 말이야. 네. 그게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지. 이름이라도 바꿔가지고 니는 AP로 가잖아. AP 대신 그게 A표로 바뀐 3학년 때 AP. 니는 1학년 때 물리학원, 물리학2, 2학기 때 고급물리, 2학년 때 고급물리, 3학년 때는 AP 물리. AP 근데 물리 쟤네들은 AP 실험이 따로 있어. 근데 니네도 실험 시간을 넣게 돼 있거든.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 아마 AP라고 수업을 하게 될 거야. AP는 물리 자, 그러면 계속 요거 맞죠? 피츠제라는 가설에 대해서 등급은 생각에 하나보다 잘 나오긴 한데 물리고. 등급은 파는데 등급이 안정적이란 말이야. 넌 물리과인데 물리고 과학 등급이 잘 나온 거야? 아니야 생각 안 나. 나 화학 공부 맨날 일주일 하고 시험 보는 3학년 때는 안정적으로 생물화학 하는 게 낫지. 선생님은 제가 암기를 진짜 못해서 암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사실 그 부교재를 10몇 번씩 보고 들어가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손으로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 까먹지 않았어요. 까먹지 깜지해서 돼? 요약해서 우리가 다 정리해. 그냥 그거를 깜지 써요. 그 깜지는 공부 효과가 안 나고 맨 처음에 내용을 요약해서 아니면 선생님들 노트를 그대로 써봐. 그러면서 그거를 점점점 말을 줄여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제목만 써도 머릿속에 암송이 될 정도. 네. 왜? 안 해오죠? 해도 안 되던데. 그뭐 백지 그거에다가 제목만 다 적어놓고 내 생명 시험을 하게 되잖아. 채우는 거 네, 해도 안 해오는 시험에. 시험 볼 때. 외워놓고 시험 보면 기억이 안 나. 물리를 그렇게 해서 물리도 선생님은 물리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다 외웠어. 통으로 책과 교수님 노트를 다 외웠지. 진짜 통으로 다 외웠어. 어떻게? 매일 수업 나면 처음부터 배울 때까지 항상 썼거든. 나중에 대봐봐. 한 10주쯤 지나봐봐. 연습장이 어마어마하겠어. 생물 못하면 잡은데. 에이, 노력 부족인데, 노력 부족. 아니 그건 진짜 노력의 부족이야. 자, 피츠제럴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자, 에테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테르는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빛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두 경로로 가는 빛 중에 어때? 어떤 일이 생겨?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된다고? 자, 수직하게 걸리는 시간보다 나란히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지. 봐봐. S가 있어. 자, 빛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한 경로는 갔다가 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지. 그치? 이 시간이 얼마였어? 이 시간이 얼마였어?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2의 C분의 L 제로라는 값이 되어버렸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L 제로를 갖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자, 빛이 요 경로를 통해서 공통의 부분을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됩니까? 요만큼이 L0라는 길이라고 했을 때 이때 걸린 시간이 뭐가 돼? 자, 얘는 1-C분의 V의 제곱분의 2배의 C분의 L0라는 시간이 걸렸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통상 이 시간이 어때 더? 길지? 맞아? 이게 0.02면 얘가 0.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길단 말이야. 이 시간이 긴데 여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돼. 실험 결과가 여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랬어. PCR을 좀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다면 진행 방향에 대한 길이가 짧아졌다. 그래서 동시에 왔다. 진행 방향에 대한 길이가 짧아졌다. 동시에 왔다. 라는 가정을 하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두 시간이 서로 같음으로 얘는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웃긴 식을 하나 주게 돼. 자, 이런 식이 돼버려. 네, 루트 1-C분의 2의 제곱분의 자, 얘는 2배의 C분의 L 제로라는 값이 1-C분의 2의 제곱분의 2배의 C분의 L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C 지워져 버리고에 지워지고 제곱분이 되어버리지.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가정한 그 길이는 L0 곱하기 루트 1-C분의 2의 제곱이라는 결과를 주게 되지. 말도 안 되게 줄어듦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두 번 틀려서 제대로 된 식을 보여주게 됐다는 얘기야. 상대론에서도 길이 줄어듦이 이 식으로 나타나거든. 개 어이없게도. 오케이? 엄청나게 어이없게도 이런 결과를 주게 됐대. 하지만 가정부터가 잘못된 결과였어. 어떤 가정?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었거든. 그래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하지만 길이 줄어듦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론적 가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대론의 가설. 자, 상대론의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상대론에 나타나는 두 가지 가정을 이야기해보자. 먼저 상대성에 대한 가설이 있어. 자, 상대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가설이라고 얘기했어. 자, 상대성의 가설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계에 대해서 동일한 모든 관측자에 대해 동일한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선호할 만한 좌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모든 그리고 모든 관성계의 관측자에 대해서 같은 형태를 줘야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의 경계에서는 항상 어때야 돼? 같은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결과죠.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식들을 증명하는 거 극한을 한번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어요. 자, 법칙이 자, 여기서는 광속 불변의 가설이라고 얘기하죠. 자,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자, 모든 관성계에 대해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빛의 속도는 자, 모든 관성계 모든 관성계의 관측자에 대해서 자, 운동 상황 관계없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얘기,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대론적 상대 속도나 상대론적 더하기를 통해서 속도 더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여기 상대론적 속도 더하기에 관계된 식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은하철도 9구가 우주를 날아가고 있어. 날아가고 있어. 왜?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은하철도 우주 공간에서 바퀴가 굴러간다고 앞으로 가는 게 좀 웃기잖아, 그치? 은하철도 9구 오거든요. 저걸 70년대 말에 나왔어. 근데 우리 시대에도 나오지 않았어? 나왔어. 그 세 번인가 네 번 리바이벌 됐어. 그 이상한 그 머리 모자 엄청 큰 아줌마가 메테. 나와가지고. 메테가 아줌마. 이 메테. 메테를 메테를 그 아줌마가 이 모자를 쓰는 맞아. 알고 그 있잖아. 머리가 이렇게 됐다. 아이고 두개골이 좀 크시네. 저건 오징어잖아. 오징어는 두 종류인데 여기에 내장기관이 없어. 맞아. 몸이 안에 있잖아. 갑오징어로 하자 갑오징어. 갑오징어는 그 칸테이크 있잖아. 여기 이설이 있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치? 바퀴가 굴러가는 우주선은 어떻게 가? 우주에서는 자동 반작용밖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 여기에 요즘은 또 그거 연구하고 있지. 중력에 대해서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러니까 또 카우스 이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왜? 현민이가 그거에 현민이 좋아해요. 그거 하면 안 돼. 너 멈추래? 물규칙이 없어. 완전히 카오스 상태가 되어버리지. 자, 이때 은하철도 구국에서 앞으로 달리니까 앞이 안 보이네, 컴컴해서, 그지?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비춰줘. 헤드라이트를 비춰주게 되는 거야. 이때 이 은하철도 999가 2분의 10을 가고 있어. 이때 앞에서 헤드라이트를 비치면 이 우주선에 대해서 얘는 10이 나오겠지. 그럼 밖에 있는 관찰자가 이 빛을 보면 어떻게 봐야 돼? 갈릴레이 역학을 이용하게 되면 갈릴레이 변화를 이용하면 이 속력은 얼마가 돼? C 플러스 2C가 돼야 되지. 근데 이게 틀리다는 얘기야. 얘는 뭐가 돼야 돼? C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나중에 속도 더하기 C하고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변화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게 빛을 쏴줬어. 빛이 C로 날아가. 이때 빗돌이가 있어. 빗돌이. 빗돌이가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뭐 마스코트지.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지. 빗돌이가 날아갑니다. 헬멧 쓰고요. 빨간 마크를 휘날리면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10분 날아갑니다. 이게 대전 엑스포 TV 광고였어.
빛이 쭉 날아가는데 빗돌이가 같이 쫙 날아가는 거야. 빗돌이가 빛과 같이 가. 빛의 앞대가리를 볼 수가 있지. 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오지. 하지만 이 빗돌이가 관찰한 빛의 속도는 뭐니? 얘가 얘를 보면 내가 C로 가고 얘가 C란 말이야. 얘 정리 상태가 아니고 C야. 그래서 자 상대 속도, 상대 속도 방식을 통해서 얘를 알아보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빛은 언제나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사실이지. 자, 그래서 상대론의 가설인데 책의 얘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다음과 같은 상대론의 두 가지 가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상대성의 가설. 자,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 기준계의 관측자에게 동일하다. 특별히 소문할 만한 좌표계는 없다. 자, 갈릴레오는 역학법칙이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였고, 뉴턴의 제일법칙이 바로 그 가정의 결과였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전자기학과 광학을 비롯하여 물리학의 모든 법칙들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이 가설은 모든 물리량이 측정값이 모든 관성 기준계의 관측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로 다르다. 이 가설은 이러한 측정값들이 서로 관련시켜주는 물리법칙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 역학에서 힘은 어떻게 쓰지? F는 MA라고 쓰고 있지. 맞아요? 근데 MA보다 더 정확한 게 뭐야? DT분의 DT라고 얘기해. 이게 뉴턴 역학이야.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F값은 자, 이 식을 포함하긴 하지만 상당히 다른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값이 뭐가 돼? DT분의 DP가 됩니다. 살펴보니까 만약에 V가 0으로 간다면 MA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물리법칙이 동일한 형태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성 논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책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궁극속도. 가속되는 전자의 속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 가설은 모든 관성 기준계의 모든 어느 방향에서나 동일한 궁극적인 속력 C가 자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빛은 우연히도 궁극적인 속력으로 이동을 한다. 그렇지만 에너지나 정보를 전달하는 어떠한 것도 이 한계를 초과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아무리 오랫동안 가속된다 하더라도 지향을 갖는 입자는 궁극적인 속력 C에 이를 수가 없다. 불행하게도 많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빛보다 빠른 워프 드라이브는 불가능하다. 워프라는 게 공상과학의 SF에서 나오는데 공간을 휘기해서 공간을 넘는 거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린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야. 오케이? 모르니?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3차원 공간이네. 4차원 공간을 열어서 얘를 붙여놓는데 그럼 얘가 여기서 근세 가지. 그럼 이 차원에서 볼 때는 얘는 빛보다 빠른 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지. 근데 이게 돼야지만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 와 있잖아. 유튜브에 S22로 찍혔다고 보이는 그냥 주장하는 동영상이 하나 나와 있어. 사이글이
그 달 사진이 달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달 동영상 속에 UFO가 찍혔어. 어떤 어린이가 그 접시에다가 빛나게 붙여서 던진 거니까. 아니 달 옆에서 관찰했다니까. 줌으로 최대 당겼더니 달 옆에 뭐 점이 있어서 그걸 또 확대해 봤더니 이제 토끼를 찾았구나. 토끼가 아니고 외계인. 그래서 외계인의 모선에서 자선이 분리되는 게 찍혔어. 자손이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S22라면 주장할 때는 뭐 망원경에다 놓고 망원경에 핸드폰으로 연결해갖고 찍은 거라고 보여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뭐 얘기는 뭐 S22로 찍었다는 설이 있어. 그래갖고 이걸 찍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삼성은 대박 난 거지. 지금 올해 나오는 핸드폰이 S 시리즈가 카메라 끝판왕이래. 카메라 끝판왕이래. 그래서 지금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어. 약정도 뭐 연장해서 꽂이 나는데. 근데 이거를 광고에 활용하면 되잖아. 일단 달을 딱 보여. 줌 쭉 당겨. 달이 확대되지? 쭉 당겼더니 우주선이 외계인 UFO 있네? 또 쭉 당기니까 창문에서 외계인이라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끝판왕 가자. 그러면은 광고로는 대박인 거지. 있으면 여기 있지 않을까? 좌표도 여기 있으면 51구역이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있어요. 여기 한 마리 정도는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나와. 51구역 여기가 제일 이상해. 일설에는 달의 월면에 뒷면 있지. 거기가 지구를 향하지 못하잖아. 그래갖고 그 면에 뭐가 있대. 외계인 기지가 있다는 설이 있어. 그거 트랜스포머잖아. 요번에 얘가 우리나라에서 가면 얘가 가면은 아마 그런 거 같아. 윤석열이든 문재인 때 기획했지. 외계인하고 외교를 맺는 거. 참 되겠다. 모르니?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외계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설이 있지. 여기 그때 그것도 있었잖아요. 도마뱀 유전자 써가지고. nep튠 그거. 그것도 자, 그런 설이 있어. 인과 1학년에는 그 영화에서 나오듯이 뱀 유전자 가진 애들 있잖아. 뭐라고 하지? nep튠? 네. 눈이 이렇게 잠기잖아. 그 녀석이 가끔 이렇게 잠겨. 아이고 어떻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고개 외면하고 있어. 딱 걸린 거지. 자, 한편 이 두 가설은 철저하게 검증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어떤 예외 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자, 그렇다면 빛의 속력의 궁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궁극적인 속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대 속도는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야. 가속되는 전자의 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베르토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한 실험에서 밝혀졌다는 게, 그는 전자를 여러 가지 다른 속도로 가속시키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그는 매우 빠른 전자에 가해지는 힘이 증가할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긴 하지만 속력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자가 광속에 0.999999999 배가 9배까지 가속되었다라고 할 때 이 값은 광속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광속에는 미치지 못하는 속력이라는 사실이다. 궁극적인 속력은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됐는데 이것도 오차가 있지. 더 밑에까지가 얘는 29만 9,700 아무튼 이런 숫자를 갖고 있더라. 이거를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현대물 시간에 현대물 배우는데 교수가 야 니네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걸 중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던 값이래. 이걸 얘기한 거야. 29만 9천만 어쩌고 그랬더니 교수가 걔를 비웃듯이 보면 하고 싶어. 30만 킬로미터 대지식이야. 그래갖고 30만 킬로미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선생님이 이 속도를 한번 딱 써본 적이 있어. 대학원 논문 쓸 때 빛의 속도가 필요했거든. 양자역학 쪽에서 빛의 속도를 얘를 써서 계산을 했지. 파이도 기본적으로 그냥 3.14 쓰지. 근데 나중에 광학론문을 쓸 때는 654까지. 네. 3.14, 152, 654까지 써야지 오차가 없어집니다. 한번 해봤었어. 프로그램 그릴 때. 3.14로 썼을 때하고 3.14, 152, 654 썼을 때 차이가 무지 커요. 진짜요? 상당히 크게 나타나요. 안할 줄 알았는데. 무지 크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번에 자 주의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C를 30만 km/s라고 어림하였지만 이 장에서는 종종 정확한 값을 사용할 것이다. 안 사용하지 마. 자, 학생들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 계산기에 메모리에 저장하면 부정행위야. 자, 그래서 이쪽에 빛의 속도에 중국으로 접근하는데 자, 이 빛의 속도는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광속 불변의 가설에 대한 검증인데 자, 얘는 파이입자 중간자의 붕괴 과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광속은 모든 관성 기준계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움직이는 광원에서 나오는 광속은 정지해 있는 광원에서 나오는 광속과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고도의 정확도를 지닌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에 광원은 입자 가속기에서 충돌로 생성된 불안정하고 금방 붕괴가 되는 중성 파이오니까 중간자야. 자, 이 입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감마선으로 붕괴가 된다. 파입자가 감마선과 감마선으로 붕괴가 되는데 자, 이때 감마선은 전자기파 빗대의 아주 높은 진동수에 해당하므로 가시광선과 마찬가지로 광속 불변의 가설을 따르게 된다. 빛이란 말이에요. 자, 이 장에서 가시광선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모든 전자기파의 비슷한 속도를 C를 가는 빛이라고 취급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자, 제네바 근처에서 유럽 강입자 연구소가 있어 세른이라고 하거나 선이라고 하는 이 연구원의 물리학자들은 1964년 실험에서 실험실 좌표계에 대하여 0.99975C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파이온 다발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광원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속력을 측정하였다. 자, 그들은 파입자에서 방출되어지는 광속이 실험실 좌표의 정제는 파입자에서 방출되는 광속 즉 C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얘가 거의 빛의 속도로 같대. 파입자가. 그때 얘가 두 개의 감마선으로 붕괴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방출한 C라는 속력을 갖고 입자에서 방출되는 빛이라고 볼 수 있지. 측정해봤던 얘도 C고 얘도 C더라는 얘기야.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 이 서로의 반대 방향으로 나올까? 운동량 보존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했답니다. 자, 한편 사건의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측정.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주로 폭발을 얘기하는데 폭발, 빛방출, 빛, 검출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 그래서 사건을 영어로 이벤트라고 해요. 자, 사건의 측정에 대해서 이벤트라고 하니까 경같지 않아 느낌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사건이라고? 뭔가 무거운데 이벤트라고 하니까 뭔가 가벼운 느낌이라고? 이벤트 찾아봐봐. 사건이야. 네, 맞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이벤트가 우리나라에서 웃긴말이 된 거지. 이벤트 해준다 막 이래갖고 사건 만들어줄까? 말하니까 너무 범죄자 같은데? 내가 좀 이상하게 같은데? 범죄자 같아. 자,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며 관측자는 이 사건에 세 가지 공간 좌표와 하나의 시간 좌표를 부여해 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사건 중에서 조그만한 전구의 전멸, 전구가 깜빡거리는 것 사건이야. 이벤트야. 자, 두 입자가 충돌하는 것 이것도 사건이야.
또 빛이 특정 점을 통과하는 것, 빛이 검출되는 거지 사건이야. 자, 또 폭발하는 것 사건, 주로 우리가 폭발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또 초침이 시계 둘레를 시계 둘레 어떤 점에 이르게 되는 것 등등이 있다. 관심 갖고 보는 어떤 사건들을 다 사건이라고 해요. 자, 어떤 관성 기준계에서 고정되어 있는 한 관측자는 가령 사건 A에 대해서 아래 표와 같이 X, Y, G, T에 대해서 값들을 측정해 줄 수가 있다. 자, 주어진 좌표를 부여하게 된다. X는 어디 있고 Y는 어디 있고 G는 어디 있고 시간은 얼마다라고 측정해 주는 거지. 자, 상대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시 공간 좌표로 기술하게 된다. 자, 좌표 계획 자체는 관측 기준계의 일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은 다른 관성 기준계에 속해 있는 여러 명의 관측자에 의해서 기록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관측자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른 시공간 좌표를 부여하게 된다. 다른 시점에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하나의 사건이 특정한 관성 기준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은 단지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며, 자,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는 것이며, 또 자, 어떤 기준계의 누구라도 사건을 탐지하고 시간간 좌표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 자는 모든 관측자들이 다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시간을 어떻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시간. 다르잖아. 어? 다르잖아요. 시간? 모든 위치에 대해서 시간이 똑같아야지 사건을 다 인지하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죠. 시계의 동기화에 대한 내용. 이게 옛날 책에는 다 있었는데 이 저자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꽉 때리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그 시계 막 여러 구역에 막 있는 그 사람. 그렇지. 자, 시계의 동기화가 그래서 온 우주 공간의 시계를 각대 맞춰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있는 시간이 모두 다 같을까?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어. 자, 얘네들을 시계를 정확히 똑같게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지? 한 장소에 모아서 시간을 동시에 가게끔 조절해서, 자,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학원 전체에 대한 시계를 동기화시켜 줄 수가 있어. 그 후에 각 강의실마다 시계를 옮겨놓으면 모든 방에서의 시간이 동일하겠지.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얘기가 달라지게 돼. 한 장소에서 시계를 모아서 시계를 맞춘 뒤에 그 장소로 가져가는 동안에 이 시계는 여행을 하게 되지. 여행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느리게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제각기 다른 위치에 다 도달했을 때 모든 우주 공간의 시계가 어떻게 돼? 다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주 공간의 시계를 같게끔 맞춰주는 시계 동기화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 동기화인데 이런 거 있다. 원장님 시간에 패드 꺼내놓지 마라. 원장 쓰시. 근데 원장 쓰는 좀 패드 쓰시는데. 어? 원장 쓰는 패드 쓰시는. 너도 그래. 원장님도 전자기기 사용하지 마십시오. 촬영 금지. 그치. 촬영 금지. 이상하다. 근데 이건 나한테 안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이런. 뭐가 안 좋아? 촬영 금지. 원장 쌤이 패드로 그 문제 푸는 거 보시더니 되게 매력적으로 보시더니 이제 막 패드도 막 촬영하시더라고요. 패드를 촬영해? 네.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수업하실 때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촬영하세요. 이 패드를? 선생님 패드를 갖고 오셔서 패드 다시 풀리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이 시계를 위치를 얼마큼 떨어뜨릴 때 1광초만큼 다 떨어뜨렸다고 하자.
1광초를 떠. 이 사이 거리가 1광초야. L초 우리만 써줘야 되겠다. 자, 광초라는 것은 빛이 1초 동안 간 거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이 시간은 자 0에다 미리 맞춰놨어. 어느 주공간. 얘는 0시 0분 0초야. 자, 이 시계는 어디에다 맞춰놨니? 얘는 0시 0분 1초에 맞춰놨어. 자, 그리고 이 시계는 0시 0분 2초에 맞춰놨어. 또 이 시계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거지. 이거는 0시 0분 자 3초에 맞춰놨어. 이때 첫 번째 시계를 작동함과 동시에 이 시계로 또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방출되죠. 빛이 방출되져서 1초 후에 이 위치에 도달하게 돼. 자, 이 위치에 도달하면 이 시계는 자동으로 작동이 되죠. 작동됨과 동시에 빛을 방출해줘. 또 여기서 나간 빛은 또 뻗어나가서 여기에 도달해 1초에 그러면서 이 시계를 작동시키고 이 시계도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해줘. 그 빛을 다시 얘가 받게 되고 자, 얘는 다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면서 스스로 작동을 하게 돼. 자, 그럼 보자. 얘가 여기에 도달할 때 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지? 그동안에 얘는 얼마 시간이 흘렀어? 1초의 시간이 흘렀어.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작동하게 되는 순간에 얘는 1초가 지났지? 2초를 가리키고 얘는 다시 1초 지나서 2초를 가리키게 돼. 다시 얘가 도달하면 얘가 작동되겠지? 그 시간 동안에 얘는 작동돼서 3초, 얘도 3초, 얘도 3초를 가리키게 되겠지. 이게 우주 공간으로 다 퍼져나갔대. 그러면 우주 공간의 모든 시계는 어때? 같은 시간을 가리킬 것이다. 각 위치에 있는 관측자들은 그 시계를 가지고 사건의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온 우주 공간의 시간이 같아졌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책 얘기로 마저 보자. 다 개념 얘기다. 말로 쓰는 개념 얘기다. 읽어봐 드릴게요. 사건자 전파 시간. 좌표를 부여한다는 것은 실제 문제에서 복잡해질 수 있다. 예컨대 오전 9시 정각에 관측자의 오른쪽 1km 되는 곳에서 풍선이 터지고 또 왼쪽 2km 되는 곳에서 폭죽이 터졌다라고 하자. 그러나 9시 정각에는 이 사건에서 출발한 빛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9시 정각에 이를 감지할 수는 없다. 폭죽에서 나오는 빛이 더 멀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빛은 터진 풍선에서 나오는 빛보다 관측자에게 더 늦게 도착하게 된다. 실제의 시간을 구분하여 두 사건에 9시 정각이라는 9시 정각을 부여하려면 빛이 전파되는 시간을 계산하고 도착 시간에서 이를 빼줘야 한다. 이런 과정은 보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아주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건에서 관측자에 이르는 전파 시간에 대한 염려를 저절로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쉬운 방식이 필요하다. 자, 이를 위해서 관측자의 관성 기준계 위에 측정 막대와 시계로 이루어져 있는 가상의 격자를 설치한다. 이 격자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정글짐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나는 장소마다 시계와 자를 갖고 있는 관측자들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고 좀 징그러워 보이겠다, 그렇지? 격자점마다 격자점 만나는 점마다 관측자들이 시계와 자를 갖고 있는 거야. 우주 공간에. 자, 그래서 측정 막대, 자야, 시간, 시계로 이루어진 가상의 격자를 설치했다. 이 격자는 관측자와 함께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설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많은 운동과 계산을 들어주며 또한 다음과 같은 공간좌표, 시간좌표, 시공간좌표의 설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얘네들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빠졌는데 책에서 모든 지점에 관측자가 다 있어. 오케이?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근처에 있는 관측자에게 측정이 해지지. 맞아?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과 그 사건의 크기들은 한 관찰자가 측정되면 얘는 모든 관찰자가 그 사건을 동시에 알게 된다. 오늘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 없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자,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자, 공간 좌표에 대해서 측정 막대로 빽빽히 이루어진 3천 격자가 설치된 관측자의 좌표계를 상상할 수 있다. 각 축에 대하여 평행한 막대의 집합이 하나씩 있다. 막대들이 축을 따라서 부여한 좌표값을 준다. 가령 어떤 사건이 중요한 정보가 켜지는 것이라면 그 사건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찰자는 정보가 위치한 곳에 새 좌표를 읽기만 하면 된다. 어떤 관찰자가 있다 그럼 그 관찰자의 위치가 바로 사건의 위치가 되는 거지. 오케이? 가상의 관찰자는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다 있다라고 보면 돼. 특정 위치가 아니고. 오케이? 신이었어. 그리고 거기서 얻어낸 정보는 우주 온 모든 공간에 있는 관찰자에게 동시에 알게 해준다. 자, 시간좌표를 위해서는 막대 좌표로 이루어진 격자의 각 교차점에 작은 시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관측자는 사건에서 발생한 빛으로 시계를 읽으면 된다. 자, 아래 그림 37-3은 시계로 이루어진 정글짐 같은 개의 한 단면과 측정 막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시계 격자는 반드시 적절하게 동기화되어야 된다. 동일한 시계를 모아서 모두 같은 시간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그들을 각자의 위치로 옮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시간의 변화가 생긴다. 시계를 움직이면 시간이 진행 속도가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변화기도. 반드시 시계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위에 동기화해야 한다. 무한 속력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동기화는 간단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신호도 그렇진 않다. 이때 빛을 사용하여 동기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진공 중에서 빛은 가능한 속력이 최대값인 궁극적인 동력 C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빛 신호를 사용하여 시계 격자를 동기화할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다. 관측자는 각 시계마다 한 명씩 조수를 배정하여 도움을 받는데 조수 필요 없어 자동으로 작동시키면 되니까 관측자는 원점으로 선택된 지점에 서서 원점에서의 시계가 T가 0이 될 때 빛을 보낸다. 빛이 조수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조수는 그곳에 시계를 T가 C분의 R이라고 맞춰 놓는다. 자, 이때 R은 조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이다. 그러면 시계가 동기화된다. 많이 좀 웃기게 해놨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 책에는 이 거리도 C분의 R로 다 시간을 맞춰주게 R을 측정해놓고 이야기했어요. 자, 시공간 좌표. 이제 관측자는 어떤 사건에 대해 근접해는 시계로 나타나는 시간과 근처의 측정 막대에서 측정한 위치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그 사건의 시공간 좌표를 부여할 수 있다. 두 사건이 있는 경우에 관측자는 그들 가까이에 위치한 시계에서 시간차로 그 간격을 알아낼 수 있으며 가까이에 위치하는 막대와 좌표계의 차이로부터 공간적인 간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건으로부터 관측자에 이르는 신호의 전파 시간을 계산하는 실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얘기들은 다음 시간. 내일은 아마 좀 헷갈리는 얘기라고 엄청난 계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너 잘하는구나. 난 우연히 그런데 중간까지